프로이트는 내가 모르는 내 의식으로 파악할 수 없는 무의식이 생각보다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본 정신분석학자입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특정 생각이나 행동을 한 후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하며 황당해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 어이없는 행동을 우연한 실수로 보지 않고 특정 무의식이 작동한 것이라고 보면 매우 합리적인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프로이트의 생각이에요. 가령 이런 겁니다. 국회의장이 국회를 개회한다고 선언을 한다는 게 폐회합니다 라고 잘못 말했다면 그는 그 회의에서 어떤 좋은 결과도 도출되지 않을 거라 예상했기에 얼른 폐회하기를 바랐다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오늘 나는 아끼던 물건을 잃어버렸습니다. 여태껏 물건을 잃어버려 본 적 없는 나로서는 황당하기 그지없어요. 내가 왜 그랬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는데 머리를 싸매고 생각해도 나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무의식을 잘 살펴보면 그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내가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일 수도, 혹은 그 물건을 준 사람이 싫어서 가령 구애인이 준 선물이어서 그 사람 대신 그 물건을 버린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이처럼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내 생활 속에 깃들어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내 나머지 정신세계와 연결되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또 다른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말 그대로 내 안에 있는 남인 거죠. 즉 프로이트는 우리네 삶이 이토록 복잡하고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주변 환경이나 타인 때문만이 아니라 무의식을 포함한 정신구조가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고 가기 때문이라고 보았어요. 그리고 이 정신의 구조를 밝히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비롯해 많은 이들의 삶이 나아질 거라고 믿었죠. 그렇다면 이 무의식이 뭐길래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은밀히 조종하고 안 그래도 힘든 삶을 더욱 골치 아프게 만든다는 걸까요? 무의식을 쉽게 설명하면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드러내기 곤란한 치명적인 생각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워놓은 쓰레기장 같은 거예요. 이 쓰레기장 안에서 풍기는 냄새가 우리 삶 저변에 깔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럼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기억이나 생각들이길래 허겁지겁 눈앞에서 치워놓는다는 걸까요? 일단 쓰레기장 안에 들어가 있는 기억들은 개인적 아픔이 담겨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릴 적 학대를 받았던 기억이나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던 기억, 어른에게 성폭력을 당했던 기억 등 떠올리면 당시의 고통이 고스란히 재현될 것 같은 기억들은 제거가 안 되면 일단 안 보이는 곳에라도 치워놔야 하죠. 또 무의식에 격리된 생각은 사회 관습적으로 나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이에요. 예컨대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탐낸다든지 근친상간을 욕망한다든지 가까운 사람을 죽이고 싶다든지 주로 실행된다면 신문의 사회면에 날 법한 일들이죠. 이처럼 의식 속에서 곱씹어봤자 단물은커녕 쓴맛만 우러나오는 기억이나 생각들은 일단 쓰레기장 안에 쑤셔놓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런데 프로이트에 따르면 무의식에는 안 좋았던 기억이나 생각이 그 자체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표상이라는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표상이라 함은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이미지, 정서, 언어 등 모든 것을 가리키는데요. 가령 학창시절 나를 왕따시킨 주동자에 대한 기억이 무의식 속에 폐기 처분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무의식 속에는 그가 나를 으슥한 골목에 끌고 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린치를 가했던 그 기억이 통째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동자가 매일 입고 다녔던 패딩, 그가 내 앞에서 겁을 주면서 냈던 딸깍딸깍 볼펜 소리, 껄렁껄렁한 팔자걸음, 특정 말투 등이 조각조각 표상의 형태로 들어가 있죠. 프로이트는 이 표상들이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무의식에 억압된 표상들은 불안, 상처, 욕구 등 구체적인 정서가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이 표상들은 활동의 능력을 지닌 채 억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현실에서 왕따 주동자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나 그가 입고 다니던 패딩, 볼펜 소리, 팔자걸음 등 무의식 속 표상과 일치하는 것들과 마주쳐 특정 반응이 일어나면 표상 속 정서들이 억압을 뚫고 나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왕따를 당했을 때 느꼈던 공포감, 불안, 불쾌감 등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극심한 불안증, 히스테리, 강박증, 공포증 등 심리적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을 프로이트는 신경증이라고 불렀습니다. 프로이트는 이처럼 병적이든 가벼운 심리적 불안이든 그 원인인 무의식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한 사람의 인격이나 인생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봤어요. 그가 무의식을 자신의 연구 인생, 특히 전반기 연구의 중심 주제로 삼은 이유죠.
프로이트가 무의식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모인 것은 신경증 중 하나인 히스테리를 치료하면서부터였습니다. 여기서 히스테리는 짜증을 잘 내는 성격이 아닌 당시 진단명으로서의 히스테리예요. 히스테리는 일시적으로 과도한 흥분 상태가 나타나는 증상인데 특이한 점은 이때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인 질식, 기침, 마비, 졸도, 언어장애, 난청, 구토 등의 원인이 신체에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프로이트는 이 증상의 원인이 무의식에 있다고 보았죠. 신체 증상의 원인이 신체에 있지 않고 마음이나 정신에 있다는 말이 지금 우리에게는 새삼스럽지는 않아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으니까요. 프로이트 역시 히스테리의 원인이 스트레스에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 스트레스가 일상적인 것보다 그 강도가 많이 세며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이 과거로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다르죠. 그런데 어떻게 정신에서 발생한 것이 물질인 몸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보죠. 우리는 TV나 영화에서 잔인한 장면이나 공포스러운 장면이 나올 때 손으로 눈을 가림으로써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지 않잖아요. 또 사람들 앞에서 마음속에서만 맴돌던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입을 막아 말이 부를 재앙을 막죠. 즉 일상에서조차 내가 보고 싶지 않거나 하고 싶지 않은 것 혹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 몸이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고 싶지 않거나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 트라우마 형태로 남을 정도의 강렬한 것이라면 그 기억이나 관련 생각을 억누르기 위해 억압 역시 강렬하게 나타나겠죠. 예컨대 손으로 눈이나 입을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시각장애와 언어장애를 일으키는 겁니다. 트라우마는 짧은 순간 정신에 엄청나게 강한 자극이 가해지는 체험이에요. 강도 높은 자극은 일상적인 방식으로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프로이트는 불안과 공포 그리고 트라우마를 구분했는데요. 불안이 어떤 위험을 준비하고 있는 경계 상태라면 공포는 두려움의 대상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고요. 트라우마는 어떤 준비도 대상도 없는 상태에서 부지불식간에 경악하게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트라우마를 의식 속에 두는 것은 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정신은 언제 발작을 불러올지 모르는 표상을 무의식 속에 억압하는 겁니다. 즉 위험한 기억이나 생각을 의식 바깥으로 몰아내고 그것이 의식이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두꺼운 벽을 쌓는 거죠. 정리하면 프로이트는 히스테리와 같은 신경증의 근원에는 어릴 적 트라우마, 특히 성적 트라우마가 자리하고 있고 이것이 뒤늦게 관련 표상과 마주쳤을 때 증상으로 발현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프로이트는 만약 억압을 제거하고 무의식의 접근에 은폐된 기억을 마주한다면 증상을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되죠. 이를 무의식의 의식화라고 하는데요. 그 구체적 방식이 바로 그 유명한 자유현상이었어요. 자유현상은 내담자가 카우치라고 하는 긴 소파에 누워 생각나는 것을 실시간으로 말하면 정신분석가가 그 말을 단서로 무의식을 분석하는 건데요. 말만으로 치료가 가능할까 싶기도 하지만 프로이트는 언어의 힘을 굳게 믿었습니다. 언어란 원래 마술이었으며 언어를 통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불행하게 내몰 수도 있다는 것, 또 언어를 통해서 지식을 전달하거나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판단과 결정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언어는 감정을 불러일으켜 나를 포함한 다른 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체를 움직여 세상을 경험하고 무언가를 체험하지만 그로부터 얻은 생각과 느낌이 곧바로 언어화되지는 않아요. 이것이 제대로 인식되고 의미화될 수 있는 것은 언어로 표현된 이유부터죠. 가령 인생의 특정 시기 상당한 불안과 걱정거리를 안고 있을 때 이를 일기에 기록하거나 친구들과 만나 한바탕 수다를 떨고 나면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이는 내면의 막연한 느낌이나 이미지로만 있던 기억이나 생각들이 언어를 통해 명료해졌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언어의 정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생각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프로이트의 자유현상도 이러한 원리예요. 신경증은 애초 과거 트라우마가 즉각 언어로 의미화되지 못한 채 무의식의 사물표상으로 억압된 것이 원인이거든요. 이것이 언어화되지 않는 이유는 억압으로 거부한 대상을 의식 속에 떠올려 불쾌감을 일으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억압된 표상이 우연히 바깥의 표상과 만나 의미화될 때 그 의미화가 언어가 아닌 육체로 표현되어 히스테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즉 입이 아닌 몸으로 말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프로이트는 내담자와 자유현상을 할 때 트라우마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뿐만 아니라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말하라고 당부합니다. 가령 내담자는 단어, 숫자,
꿈 이미지, 특정 표상 등 너무 불쾌하다거나 터무니없다거나 중요하지 않다거나 증상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것을 죄다 말해야 하죠. 분석가는 카우치 옆에 앉아서 내담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이야기가 중단되었을 때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야기가 끊기지 않게끔 추임새를 넣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이트는 이런 자유연상을 할 때 환자는 결국 아주 어렸을 때 겪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기억까지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신분석은 하루 이틀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프로이트는 2년에서 3년에 걸쳐 일주일에 5시간씩 내담자와 만남으로써만 자신의 관찰을 정당화했죠. 자유연상에 기반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데는 또 이유가 있었는데요. 내담자들은 신나게 자유연상의 파도를 타다가 불쾌한 기억, 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억에 가까이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입을 꾹 닫아버리기 때문이었죠. 그러면 그 입이 열릴 때까지 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내담자가 입을 닫는 이유는 무의식 중에 불안을 감지하고는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증상을 일으키는 기억들은 수치심, 자기비하, 피해의식 등을 불러오기 때문에 방어를 통해 그것을 숨기지 않으면 고통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내담자의 방어가 성공하면 증상의 원인이 되는 관념이나 기억은 의식 밖으로 밀려나 마치 없었던 일처럼 되어버려요.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 해결책이 아니겠죠. 결국 분석가는 방어에 의해 어딘가로 숨어버린 심리적 흔적을 또 집요하게 추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작업 와중에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분석가가 심리적 흔적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내담자를 유도하면 내담자는 방어를 넘어 무의식 분석 자체를 방해하려는 저항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저항은 분석가가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도록 일부러 다른 신체 증상을 보인다든지 분석가의 분석에 적대적 태도를 취한다든지 상담비를 일부러 안 내는 등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프로이트가 꿈 분석을 시도했던 이유도 이 저항력이 약한 틈을 타 분석을 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프로이트는 이 저항이나 방어가 나타나는 지점이 오히려 과거에 대한 핵심 자료들을 함축하고 있기에 그것을 도리어 소중하게 여겼어요. 즉, 내담자가 무엇을 방어하거나 저항하는지 그 단서를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유연상의 핵심은 분석가가 내담자를 그의 기억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 내담자가 자기의 기억 속으로 분석가를 초대하는 것이기에 다시 초대장이 발부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신경증 환자의 증상 속에는 반드시 어린 시절의 성생활이 개입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맞아요. 프로이트 자신이 활동하던 시기나 지금이나 모든 것을 성으로 환원한다는 비판을 받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이는 프로이트가 성적인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서라기보다는 오랫동안 내담자들과 분석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었어요. 즉, 정신분석의 연차가 쌓일수록 신경증의 발병 요인이 성생활 혹은 성적 트라우마에 있다는 결론에 자꾸만 도달하게 됐던 것이죠. 이런 결론들을 모아 프로이트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성적인 문제에서 진실을 숨긴다는 가설을 세운 후 질문을 했고 마침내 성적 외상이 자유연상에서 다루어질 때 증상이 나아지는 경험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성적인 것이 아닌 일상적 트라우마라고 결론을 내린 사례들에서는 결국 증상이 재발했고 성적인 원인을 찾고 나서야 재발이 멈추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이처럼 프로이트가 정신분석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학문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단순히 신경증자들의 증세마다 맞춤형 치료를 하려는 것을 넘어 그 증상의 원인이 되는 일반적인 정신구조를 발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정신구조의 핵심에는 무의식이 있으며 언어화되지 않은 성적인 것이 있다고 결론 내렸죠. 이러한 초기 요소들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수정하면서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이론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상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무의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